어머님, 이 사진 속 며느리분, 제가 얼마 전까지 보험 설계해드리던 남자분의 아내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72세 한순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며느리의 환한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계획의 시작일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2세 한순자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30평 남짓한 집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걸린 대형 가족 사진만이 과거의 행복을 증명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보험 설계사분 오신다고 했죠? 며느리 이선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42살의 선미는 언제나 공손했어요. 시어머니를 챙기는데 빈틈이 없었죠. 그래, 선미야. 요양비 걱정돼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순자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는 나이에 혹시라도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될까봐 미리 준비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보험 잘 알아보시고 저녁에 재훈이랑 같이 들를게요. 선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 박재훈은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인데 선미가 알아서 잘 챙겨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죠. 전화를 끄는 순자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보험 설계사가 온다고 했으니 깨끗하게 치워야 했어요. 가족 사진에 먼지를 닦으며 순자는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단아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죠.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김영우입니다. 48세의 김영우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15년 넘게 보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얼굴과 사연을 기억하는 능력이 남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순자는 영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순자와 남편, 아들 부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명절에 찍은 것 같았죠. 영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거든요. 저기 혹시 따님이신가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예요. 예쁘죠? 착하기까지 해요. 순자의 자랑에 영호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죠. 그럼 보험 상담 시작할까요? 영호는 애써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요양보험에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라도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하고 싶었죠. 어머님 연세에는 이 상품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월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 되고요. 요양 등급 받으시면 월 100만 원씩 나와요.
영호가 설명하는 동안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시선이 자꾸 가족 사진으로 향했어요. 무언가 걸리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도 혹시 보험 가입하셨나요? 영호의 질문에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은 며느리가 다 챙겨줬어요. 작년에 종신보험 크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미가 알아서 한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를 칭찬했지만 영호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거든요. 얼마 전 보험금을 지급했던 남자 고객이 있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던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보험금 수령자로 나타났던 여자의 얼굴이 지금 이 사진 속 며느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님, 실례지만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선미요. 왜요? 순자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제 아는 분이랑 이름이 같아서요. 영호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름까지 같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았죠. 상담을 마치고 일어서면서 영호는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호에게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서류 검토하시고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영호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느낌을 무시할 수도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영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과거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사망한 남자 고객의 이름을 입력했죠. 영호는 차 안에 앉아서 파일을 정독했습니다. 42세 남성, 이름은 최동욱. 작년 9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단독사고였고 경찰 조사 결과 과로와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됐죠. 보험금은 2억 원. 그리고 수령자는 사실혼 배우자 이선미. 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선미 바로 한순자의 며느리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비슷했죠. 당시 수령자 이선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을 때 42세였으니까요. 설마.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까지 똑같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영호는 당시 보험금 지급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이선미는 최동욱과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5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고 보험금을 수령했죠. 당시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너무 빨랐거든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보통 유족들은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는데 이선미는 너무나 차분하고 완벽하게 절차를 밟았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영호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는 다시 한순자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이선미와 이 이선미가 동일 인물이라면 지금 한순자의 아들 박재훈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야, 너무 성급한 생각일 수 있어. 영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부탁 하나 할게. 작년에 처리한 최동욱 케이스 있잖아. 그때 보험금 수령자 사진 좀 찾아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좀 급해. 부탁이야. 10분 후
영호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사진을 열어본 순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 여자는 한순자의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며느리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영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선미는 최동욱의 보험금 2억 원을 받아낸 뒤 박재훈과 결혼했던 거죠. 그럼 재훈 씨도? 영호는 박재훈의 보험 가입 내역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선미가 또다시 같은 수법을 쓰려는 건 아닐까요? 영호는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박재훈은 영호의 고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해 보니 작년 10월에 타사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3억 원. 수익자는 배우자 이선미. 영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동욱 케이스와 너무나 흡사한 패턴이었어요. 이건 신고해야 해. 영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최동욱의 죽음은 이미 사고사로 결론났고 이선미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었죠. 그렇다면 박재훈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호는 고민 끝에 한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보험 설계사 김영우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배웠던 며느님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며느님이 재혼이신가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선미는 재혼이에요. 왜 그러세요?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혹시 전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선미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요.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영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느리에 대해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순자는 거실의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영호는 다시 한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왔어요. 순자는 영호를 맞이하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해요. 영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동욱의 사망 보고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이었어요. 이 남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며느님의 전 남편입니다. 최동욱이라는 분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분은 작년 9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단독사고였고 경찰은 과로사로 결론 내렸죠. 그런데 보험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바로 며느님이에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요, 선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듣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진 보세요. 영호는
휴대폰에 저장된 보험금 수령 당시 이선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며느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선미잖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며느님은 최동욱 씨와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최동욱 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아냈죠. 그로부터 6개월 뒤 며느님은 아드님과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선미가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인 건가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사로 결론 났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보험금 청구가 너무 빨랐고 사고 정황도 석연치 않았어요.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우리 재훈이도.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아드님이 작년에 가입한 종신보험, 보험금이 3억 원이죠? 수익자가 며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동욱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순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은 아직 무사하세요. 우리가 지금 막으면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을 지킬 수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영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동욱 씨 케이스를 재조사하도록 요청하고 며느님을 조사받게 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며느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니.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선미가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재산이 많았나요? 영호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안쓰러웠죠. 그런데 결혼할 때 예물이나 예단은 어땠나요? 그건 선미가 다 준비했어요. 비싼 예물을 사오더라고요. 재훈이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선미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동욱의 보험금 2억 원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혹시 빚이 있다고 하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 있나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작년에 친정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미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영호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선미의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빚이 얼마나 된다고 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억 단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선미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슬퍼했어요.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선미는 오빠의 빚을 갚기 위해 보험 사기를 벌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최동욱으로, 그리고 이제는 박재훈을 노리고 있었죠. 어머님, 며느님이 오빠에게 돈을 보낸 적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재훈이가 알려주지 않아서요.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더 해볼게요. 어머님은 절대 며느님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이선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보험은 잘 알아보셨어요? 선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응, 잘 알아봤어. 괜찮은 상품 있더라. 다행이네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선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귀에는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이 여자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단아하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선미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주무세요. 내일 재훈이랑 같이 또 올게요. 선미는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선미가 떠난 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재훈이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믿지 않을 게 뻔했죠. 순자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오늘 선미가 다녀갔어요.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선미가 눈치챈 것 같아요. 영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티내지 마세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제가 경찰과 상의해 볼게요.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위험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호는 순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도 불안했어요. 최동욱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만약 이선미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박재훈도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선미와 재훈이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재훈이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죠. 선미는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을 때 순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축복해줬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선미의 친척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빠 한 명만 참석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남자였죠. 우리 선미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순자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기억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던 걸.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시작된 건 아니었을까요? 순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경찰에 이선미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님,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최동욱 씨 케이스는 이미 사고사로 종결됐고 이선미 씨가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영호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정황상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패턴이 똑같다고요. 패턴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세요.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그럼 최동욱 씨 케이스라도 재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사고 현장을 다시 검토하거나 부검 기록을 확인하거나 그건 상부와 상의해 봐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형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영호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한편 순자는 며느리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친절하고 공손하고 시어머니를 잘 챙겼죠. 하지만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재훈과 선미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였어요. 식사 중에 재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선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지금은 통화 어려워.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선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몰래 들었어요. 다음 달이면 돈 들어와. 그때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선미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훈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돈이 들어온다니 무슨 돈을 말하는 걸까요? 순자는 영호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오늘 선미가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오빠한테 다음 달이면 돈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어디 아프시거나 사고 날 뻔한 적 없으세요? 글쎄요, 재훈이는 건강한 편인데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아, 맞다. 일주일 전에 재훈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요. 영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선미가 전화로 얘기해줬거든요. 영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이선미가 시험 삼아 작은 사고를 유도한 건 아닐까요? 어머님, 아드님을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특히 며느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많이 안 다쳤어? 아, 그거요? 괜찮아요. 발목 살짝 삐끗했는데 금방 나았어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 넘어진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요. 계단이 미끄러웠나 봐요. 아니면 제가 정신이 없었거나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선미가 혹시 요즘 이상한 행동하지 않니?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미는 늘 똑같은데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순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는 선미를 너무 믿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영호는 최동욱의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고는 경기도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어요. 최동욱은 새벽 2시쯤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영호는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도로는 직선이었고 특별히 위험한 구간도 아니었어요. 과로로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죠. 혹시 브레이크 고장 같은 건 없었나? 영호는 당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차량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영호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이선미가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면? 아니면 최동욱의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면?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지난 사건이었어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죠. 영호는 최동욱의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들을 만나며 정보를 모았어요. 최동욱 씨가 사고 나기 전에 특별히 이상한 점 없었나요? 영호의 질문에 한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고 며칠 전에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자꾸 하품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부인 아니
사실혼 배우자분이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챙겨줬나요? 네, 맨날 도시락을 싸줬어요. 커피도 텀블러에 담아서 보내고요. 동욱이가 자랑하곤 했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선미가 음식에 수면제를 조금씩 탔다면 최동욱은 만성 피로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 당일 결정적인 순간에 잠이 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영호는 답답한 마음에 한순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최동욱 씨 케이스를 조사해 봤는데 정황상 이선미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경찰은 뭐래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재훈이는 어떻게 지켜요? 영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요. 이선미 씨를 유인해서 자백을 받아내거나 범행 계획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보험금 얘기를 꺼내보세요. 아드님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선미 씨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순자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이틀 후 순자는 선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영호는 몰래 순자의 집에 숨어서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선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미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 보험 말인데 수익자를 엄마로 바꾸려고 해. 만약에 재훈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가 장례라도 치러야 할 것 아니니? 순자의 말에 선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숨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잖니.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재훈이가 먼저 가면 어떡해. 선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왜? 보험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재훈 오빠를 위해서 제가 든 거라고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떨렸지만 영호의 말을 떠올리며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래도 엄마 뜻이니까 바꿔야겠어.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후회하실 겁니다. 선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영호가 숨어있던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녹음 다 됐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져갈 수 있어요. 순자는 울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영호는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이선미가 보험 수익자 변경 얘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후회하실 겁니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했고요. 형사는 녹음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상 의심스럽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체포영장을 받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박재훈 씨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영호는 분노했습니다.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이선미 씨를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동욱 씨 케이스도 다시 검토해 볼게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호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이선미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문제 생겼어. 시어머니가 보험 건드리려고 해. 뭐? 그럼 계획이 틀어지잖아. 오빠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선미는 차갑게 웃었어요. 괜찮아. 조금 일정을 앞당기면 돼. 어차피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언제 할 건데? 이번 주말. 재훈 오빠랑 등산 가기로 했거든. 거기서 사고 나는 거야. 이선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오빠는 잠시 침묵했어요. 선미야, 정말 괜찮겠어? 이번에도 들키면 우리 끝이야. 걱정 마. 저번에도 완벽하게 처리했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돼. 이선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의 전화가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이선미의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신고 이후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받아냈거든요. 등산 가서 사고를 내겠다고요? 이건 명백한 살인 예고입니다. 형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어요. 이선미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박재훈 씨를 보호 조치하세요.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영호는 한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경찰이 움직입니다. 이선미가 이번 주말에 아드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대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재훈이를. 괜찮습니다. 경찰이 이선미를 체포할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보호할 거예요.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안도감과 며느리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이선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선미 씨 살인 예비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자 이선미는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뭘 했는데요? 당신의 전화 내용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박재훈 씨를 등산 중에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 했죠? 이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럼 최동욱 씨는요? 그 사람도 사고사라고 했지만 당신이 계획한 거 아닙니까? 형사의 추궁에 이선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에는 말 안 할래요. 이선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박재훈은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재훈 씨 부인이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감청 내용을 확인한 뒤 재훈은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말이죠? 선미가 그럴 리 없어요. 재훈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 제가 보험 설계사 김영호입니다. 어머님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부인은 이미 전 남편을 같은 방법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보험금이 목적이었습니다. 부인의 오빠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부인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영호의 설명에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경찰은 이선미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선미의 차 트렁크에서 수면제와 브레이크 오일이 나왔어요. 최동욱을 죽일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었죠. 이선미 씨,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형사가 증거물을 내밀자 이선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이선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최동욱을 죽인 것도 나예요. 보험금이 필요했어요.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채권자들이 매일 협박했어요.
오빠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선미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2번씩이나? 박재훈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이선미는 소리쳤습니다. 한순자는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선미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수갑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선미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훈 오빠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오빠 빚이 너무 컸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친오빠를 살릴 거냐, 남편을 지킬 거냐. 그래서 남편을 죽이기로 한 거니?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선미는 최동욱 살인과 박재훈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이선미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오빠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또다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해 살인입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선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자와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이선미는 재훈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재훈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미와 함께 살던 집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훈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재훈아 괜찮아. 다 지나갔어. 하지만 재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의 중년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선미를 사랑했어요. 왜 저한테 이랬을까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훈아, 그 사람은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너무 쉽게 믿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며칠 후 영호가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험해지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재훈 씨 명의의 종신보험은 모두 해지됐습니다. 보험금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김 설계사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죽었을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도 보험이라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보험 가입하실 때 꼭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수익자도 신중하게 정하시고요. 네, 명심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훈 씨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영호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순자는 거실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험금은 모두 환급됐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재우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모두가 재훈의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됐으니까요. 재훈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순자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재훈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재훈아, 엄마랑 같이 산책하자. 밖에 공기 좀 쐬고 오자. 순자는 아들을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어머니와 산책을 하고 가끔은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죠. 어느 날 재훈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작은 회사지만 면접 제안이 왔어요.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재훈아. 엄마가 응원할게.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죠? 선미만 믿고 엄마는 소홀히 하고.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곁에서 잘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거실에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 선미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선미의 얼굴 부분만 오려냈어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자신만 남은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었죠. 이제 우리 셋이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사진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함께였어요. 새로운 가족 사진을 벽에 걸면서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을 거야.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지켜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죠. 몇 달 후 재훈은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동료들이 친절했어요. 아무도 재훈의 과거를 묻지 않았죠. 재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선미 생각이 덜 났거든요. 퇴근 후에는 어머니 집에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재훈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순자는 아들에게 밥을 더 떠주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새 가족 사진을 보며 재훈이 말했어요. 엄마, 이 사진이 더 좋아요. 우리 셋만 있으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야. 남들은 아무리 좋게 대해도 결국 남이더라. 1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재훈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결혼해도 될까요? 회사 후배가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선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아, 내가 좋으면 만나봐.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렴. 그리고 엄마한테도 꼭 소개시켜줘.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에는 엄마 허락받고 결혼할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또 만나야 해.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보험 같은 건 엄마 이름으로 해야 해. 알았지? 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보험은 절대 배우자 이름으로 안 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영우 덕분에 아들을 지켰습니다. 만약 영우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쯤 재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순자는 영우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감사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진실을 밝혀내려 노력했으니까요. 사람 얼굴만 보고 믿으면 안 되더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선미는 그렇게 착해 보였어요. 예쁘고 공손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죠.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어요. 순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리고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켰어요. 이제 재훈이가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아들은 살아있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장 무서운 얼굴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며느리, 사위, 배우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까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